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격적인 이제 실전 적응으로 들어왔죠. 3순환을 시작하겠습니다. 2순환 민법 때도 간단히 소개를 했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사례를 풀 때 이걸 사례 답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단문. 사례에 대한 답만 딱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서 단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론을 쟁점이 되는 일반론을 먼저 충분히 적어준 다음에 그리고 단문을 쓰세요. 예컨대 사안과 관련돼서 답안 작성에서 A라는 쟁점이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A라는 쟁점에서 단문들 하면 단문을 쓸 내용이 무수히 많겠죠. 그러나 전형적으로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단문 내용, 단문은 무한정 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만약 단문으로 나온다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할 때 이걸 빼버리고, 사례는 어디까지 쓰느냐, 사례에서의 주된 쟁점은 요거 하나만 관련돼 있어요. 요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안과 관련된 쟁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 쓰면 답안이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나머지까지도 써주는데 단문처럼 많이 쓸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초보자들은 이거 한두 개 쓰고 끝나요. 이거 한두 개 쓰고 답을 쓰기 때문에 답안이 부실해지죠. 그러나 그렇게 쓰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소개해주고 일반론으로 많이 소개해주고 단문보다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이 경계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어쨌든 단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론을 많이 앞에다가 박아주고, 그리고 당의 사안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문제다라는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 답안의 이제 목차가 중요한데 단문에서의 목차, 그래서 일반론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요건을, 그러니까 일반 요건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이게 특별히 사안에 관련된 요건이라면 이 요건을 병렬적으로 이쪽으로 목차를 뽑아서 하나 더 소개해 주는 거예요. 특수 요건. 이것과 관련된 제목을 달아서 특수요건 관련해서 이 특수요건에 관한 판례라든가 쭉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에는 이게 이러이러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현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일반론을 충분히 쓸 수 있죠. 이미 답안의 많은 분량이 체계를 잡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단순히 단문의 답안이 아니라 이게 사례 답안이라는 걸 현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례와 관련된 쟁점을 현출시키는 거예요. 사례와 관련된 쟁점을 따로 목차로 현출시켜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일반론이 또 여기에 일반론이 또 있고 나머지 일반론은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론은 여기에서 간단하게 언급해 준 다음에 사례와 관련된 일반론을 여기에다 써버리면 묻혀가지고 채점자가 봤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와 관련된 일반론은 따로 특수요건이라고, 이 제목은 특수요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쟁점과 관련된 제목을 써서, 그러니까 일반요건, 특수요건. 특수요건이 두 개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서 특수요건 2. 그래서 이렇게 현출시켜서 이쪽에 또 일반론을, 이 관련된 요건과 관련된 일반론을 많이 써주고, 사안 포섭해주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단문과 사례가 섞인 지금 현행 시험에서의 평가에 가장 적합한 답안 형식이 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제 모범 답안은 이게 일일이 다 신경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으로 제가 목차를 잡은 것도 있고 그렇게 수정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은 아직 그 역량이 제가 이걸 다 손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강평에서 어떤 답안 작성의 스킬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걸 잘 캐치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답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3순환 강의는 일단은 시험을 1시간을 보고 50점 정도
그래서 1시간 시험을 보고 그것에 대한 강평을 한 4, 50분 한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법조문이에요. 법전. 그래서 법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날 진도에 관련된 법전을 같이 확인을 하고 앞뒤 유기적으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법전을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관련된 테마를 우리 박 변호사님 기본서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테마를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 제1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관할에 관한 문제를 출제해 봤어요. 이 관할 문제는 법관의 제척 깊이도 마찬가지고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문제입니다. 관할에 관한 출제 가능성이 아주 유력해요. 최근에 우리 시험의 경향이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들을 이제 마구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할 부분 특히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관할 문제는 우리 관할은 보통 토지관할 같아요. 토지관할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관할이 있는가? 법에서 정한 토지관할, 법정관할지, 법정관할지는 두 개다. 항상 첫 번째는 보통재판적. 이 보통재판적은 피고 주소지죠. 피고가 만약에 법인이라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재판적. 나머지 규정이 특별재판적. 특별재판적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의무이행지 또는 불법행위지. 그리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관한 새로 들어갔던 근래에 들어갔던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 서울중앙지법이나 특허법원이 있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특별재판적을 인정한다라는 내용들. 그리고는 당사자의 합의관할 그리고 변론관할 규정이 있는데 사례에서는 어떤 순서로 검토를 하느냐. 사례에서는 먼저 합의관할을 검토를 해요. 합의관할. 그래서 합의가 있느냐. 그래서 합의가 있으면 합의관할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근데 합의관할이 검토가 되려면 합의관할의 내용, 부가적 합의일 수도 있고 전속적 합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좀 문제예요.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건 법정관할 내에 있는 법원을 합의했느냐, 법정관할 밖에 있는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을 합의했느냐에 따라서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합의관할의 이 두 개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려면 법정관할지가 어디인지를 먼저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뭐 이쪽으로 처리를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법정관할을 먼저 검토한 다음에 합의관할, 변론관할. 변론관할은 맨 마지막에, 즉 나머지 법정관할이나 합의관할이 부정된다라고 할 때, 즉 관할 위반이다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변론관할을 결정하는 그런 순서로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부분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통상적으로는 합의관할을 먼저 검토하고 이게 없을 때 법정관할. 이게 전속적이 되면 이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이걸 유형을 결정하는데 법정관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 답안을 검토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할이 정해졌을 텐데, 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도 정해질 수 있고, 그 관할에 대한 이제 위반으로 두 번째는 관할이 있느냐 부분 있고, 관할의 유무, 적법한 소제기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기한 거냐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저 세 가지가 결정이 될 거고, 두 번째는 관할의 위반의 소제기였을 때 법원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이송
또는 적법한 관할이라 하더라도 심판 편의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 등을 하거나 해서 이송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송과 관련된 쟁점으로 넘어가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관할 유무가 있느냐, 위반이었을 때 이송과 관련된 심판 편의나 재량이나 또는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부분으로 넘어가서 본다. 나중에 잠깐 쉬었다가 있다가 볼 것이고 조문을 중심으로 볼 것입니다. 일단 사례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을은 홍삼 판매 대리점을 개업하기로 하고 2010년 3월 공급업자인 갑으로부터 홍삼 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안과 사례와 관련 없는 사실관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글자가 많으면 우리가 좀 이제 힘들잖아요. 그래도 빨리 사안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단어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날짜가 있지만 우리 소송법에서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실체법에서는 뭐 제척기간이나 또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중요하지만 우리 소송법에서는 날짜는 그냥 시간적 선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선후 관계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1%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냥 그런구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대금과 지연배상 약정을 했구나. 이때 갑은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빨리 찾아야 되는 건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되고 소송물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분의 동그라미. 2016년 7월 1일 을을 상대로 저 같은 경우는 원고를 사실관계에서 원고를 동그라미를 치고 피고를 세모를 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원고고 누가 피고인지. 그래서 갑의 동그라미 을을 세모 하면 갑이 을을 상대로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어서 어떤 청구를 했느냐. 소송물을 봐야 되겠죠. 청구는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 거기에 밑줄. 자, 매매대금 청구를 하고 및 둘째 줄에 보면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지급, 즉 지연 손해배상 청구 거기에 밑줄. 청구를 병합한 거예요. 소송물이 두 개 있죠. 매매대금 청구와 지연 손해배상금 청구 두 개를 병합해서 제기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구도가 결정이 된 겁니다. 앞에 있는 사실관계를 중요하지 않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금 및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구나. 근데 그게 첫 번째 확인할 거예요. 바로 처음부터 쭉 글자 읽어가지 말고 첫 번째로는 누가 원고가 되고 누가 피고가 돼서 소송물이 뭐냐 이거 먼저 확정하고 그리고 이제 읽어가세요. 항상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고 나올 테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대금 청구, 매매 대금 청구와 배상 청구, 지연 배상 청구. 이걸 했구나 라고 했다. 그런데 그러한 소를 토지 관할권이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관할권이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제주지방법원에. 즉 토지 관할 부분은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갑의 주소지나 을의 주소지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그냥 토지 관할권 있다라고 전제한 거예요. 토지 관할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의 A 판사, 단독 판사다. 단독 판사에게 배당되었다. 사물관할만 물어보는 겁니다. 사물관할만. 토지관할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그래서 설문 1을 보면 갑과 을이 출석한 변론 준비 기일에 갑은 매매대금 2억 1천만 원. 처음에 보니까 매매대금이 1억 9천이었는데 1억 9천이어서 2억 원 이하. 2억 원을 포함해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심 단독 판사가 관할하는 사물관할이었는데 이것을 2억을 초과하는 2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첫 번째, 이러한 청구를 이게 처음에 얼마였죠? 1억 9천. 1억 9천과 월 1% 이런 청구를
단독 판사의 제주 단독 판사에게 소재기 했다. 이게 지금 사물관할이 주소지 같은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사물관할만 이제 검토를 하는 건데, 이러한 소는 일단은 적법한가? 단독 사건은 2억이어야 되는데, 그 소가 산정은, 이게 소가 산정은 합산이 원칙이죠. 그럼 이거 합하면 2억을 넘을 수 있는데, 이 단독에 적법한가? 그래서, 그러나 예외가 있죠. 예외. 부대청구. 부대청구는 합산하지 않고 흡수한다. 그래서 이 지연배상 청구는 부대청구이기 때문에 따로 합산하지 않으니까 1억 9천으로 단독 사건에 해당하는, 처음에 적법한 소재기였다는 얘기예요. 단독 사건으로서. 그런데 중간에 2억 1천만 원으로 청구 취지를 확장했어요. 청구 취지 확장. 이제 합의부 사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관할 위반이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청구를 확장하면서 실제 매매 대금은 2억 1천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을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 거기에 이것도 중요한 요소이죠. 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이게 단순히 청구 기각을 구한 것이냐, 본안에 관해서 응소한 것이냐, 본안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왜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인지, 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듣보잡입니다. 또는 매매 대금을 갚았습니다. 이런 등등의 본안에 관한 진술에 해당합니다. 이게 단순히 청구 기각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진술하였다. 그 부분이 중요하고, 즉 변론 관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후 A 판사는 관할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합의부로 이송하였다. 이러한 이송은 적법한가? 그래서 사물관할의 소가 산정, 그리고 중간에 청구 취지를 확장했을 때 관할이 변하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론 관할이 인정되는가라는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설문 1. 설문 1을 먼저 해설을 보도록 합시다. 문제의 소재는 간단히 언급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읽고 문제 쟁점을 앞에, 문제 쟁점은 점수는 높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첫인상이 되기 때문에 뒤에 연결되는 내용에 있어 첫인상이 좋지 않으면 출제자는 대충 읽습니다. 얘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구나, 이상하구나 해서 잘 써도 점수가 첫인상이 좋은 사람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즉, 형식적인 점수는 작지만 실질 점수가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잘못해도 조금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을 막 장황하게 쓰는 건 좋지 않고, 시간 낭비, 지면 낭비, 어차피 형식 점수는 별로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본문을 다 쓴 다음에 앞에 문제 소재 부분은 한 2줄 정도, 2줄이나 3줄, 길면. 그래서 여유 있게 하면 한 3줄 정도가 되겠죠. 그것을 좀 비워놓은 다음에 본문을 다 쓰고 나서, 결론까지 다 쓰고 나서,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쟁점이, 내가 쓴 답안에 쟁점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핵심만 딱딱 적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답안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핵심을 쓸 수 있어요. 장황하게 쓰지 않고 핵심을. 그러한 측면에서 답안 스킬은 문제 소재 부분은 나중에 쓰는 게 더 유리합니다. 더 쓸 말이 많아졌다. 그럼 글자를 작게 해서 좀 쓰면 되겠죠. 근데 3줄을 비워놨는데 1줄밖에 쓸 내용이 없다. 내가 아는 게 없더라. 그러면 글자 좀 크게 쓰고 1줄 비워놓으면 되니까 적당히 감안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소재를 읽으면 원고가 2억 1천만 원으로, 즉 2억을 초과한 채로 청구 취지를 확장했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이 되어서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은 피고가 본안에 관해서 변론을 했는가, 변론해서 관할이 생겼는가, 즉 그게 쟁점이다. 첫 번째, 먼저 처음에 소재기가 단독 사건이냐를 먼저 확정을 해야 되겠죠. 사물관할 부분을.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일반론을 써주는 거라겠어요. 바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사물관할이 문제니까 의 요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물관할 위에서 세 줄까지가 사물관할의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키워드는 첫째 줄에 일심의 밑줄. 사물관할은 1심에서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심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1심 사건에 있어서 소가, 소송 목적 갑, 거기에 밑줄, 소송 목적 갑을 기준으로 단독이냐 합의부냐, 단독과 합의부의 분담 관계를 정한 것. 1심 소가 단독 합의부, 이게 의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소가를 우리는 넷째 줄에 보면 2억 원, 거기에 밑줄, 2억 원 이하, 정확하게 2억 원 포함해서 2억 원 이하는 단독으로 보고 있는데, 병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줄로 끊어가지고, 병합의 경우에는 합산, 동그라미 1 원칙은 합산. 법조문에 다 있어요. 합산이 원칙이고, 부대 청구는 흡수한다. 합산하지 않고 흡수한다. 이게 일반론이에요. 사물관할의 의, 그리고 요건으로는 2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병합인 경우에는 합산의 원칙, 부대 청구는 흡수 예외에서 거기까지가 일반론. 그런 다음에 사안을 포섭하는 거죠. 양가로 2번의 소결 부분은 사안 포섭. 즉 매매대금은 1억 이하이고 지연배상을 병합했지만 이 지연배상은 둘째 줄에 부대 청구이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죠. 따라서 1억 9천만 원으로 단독 사건이다. 단독 판사의 관할이다. 두 번째, 중간에 사실관계가 청구 취지를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목차 두 번째 쟁점이 청구 취지를 확장한 경우에 이송이 되는가. 청구 취지 확장으로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합의부 사건이 되는가. 이게 쟁점이다. 역시 여기에 대한 일반론으로는 관할의 항정원칙, 첫째 줄에 소가는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역시 7조, 거의 민사 인지규칙은 여러분이 알기 어렵죠. 조문에 쓰기는 어려운데 그냥 소재기시, 소가는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항정된다. 이 관할의 항정이라고 하죠. 따라서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에요. 셋째 줄에 소재기 후 사정 변경이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사건 계속 중 청구 취지 확장으로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합의부로 이송한다. 원칙적으로는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관할이 항정되는데, 예컨대 피고 주소지에다 소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피고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제주도로. 그러면 제주도가 관할이 되는 거냐?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소재기시에 관할이 항정되고 그 소재기 이후에 당사자들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주소지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관할은 항정된다는 얘기. 그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부합하겠죠. 그러나 소가는 다르다. 소가가 청구 취지 확정으로 단독 사건에서 합의 사건으로 되면 관할 항정의 예외다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사건이 됐잖아요. 간단한 사건에서 중요한 사건이 됐으니까 이때는 관할 소재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구 취지 확장을 반영해서 관할의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합의부 이송.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이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기가 이제 법정관할이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물관할은 임의관할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거동관할, 즉 변론관할이나 그 합의관할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론관할이 발생했는가, 법정관할을 지금 봤어요. 그 다음에 변론관할이나 합의관할 검토를 하는데 합의관할은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변론관할을 검토한다. 즉 변론관할에 의해서 관할이 발생했는가, 그 다음 목차 쟁점이죠. 그래서 크게 쟁점은 지금 3개란 말이에요. 법정관할이 있는가 부분, 그리고 청구 확장했을 때 법정관할 변동하는가, 세 번째 법정관할이 있다, 법정관할 위반이라고 할 때 바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관할이 생기는지, 변론관할이 최후예요, 최후. 그래서 목차 4에 변론관할 발생 여부, 그래서 변론관할의 의의와 요건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 요건은 같으니까 셋째 줄부터 보면 변론관할은 임의관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전속관할이 아니라 임의관할. 그래서 임의관할 거기에 밑줄.
임의 관할 건 없는 1심 법원에 1심, 본안에 관한 변론 전이니까 당연히 1심이겠죠. 임의 관할 건 없는 1심 법원에 소가 제기되고 관할 위반의 항변이 없이 같은 취지죠. 2번과 3번은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하게 되면 변론 관할이 발생하게 된다. 임의 관할은 어떤 객관적인 공정성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그 심판 편의를 중심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포기하면 내가 여기서 응하겠다 하면 관할 인정하는 게 무리가 없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임의 관할, 1심 관할, 본안에 관해 변론했을 때 그게 요건. 그다음 사안을 포섭해 보면 양가로 2번에 사물관할은 임의관할에 속하죠. 그래서 첫째 줄에 사물관할은 임의관할이고 둘째 줄에 보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청구 기각을 구한 것이 아니라 본안에 관해서 변론한 거라고 했어요. 본안에 관해서 응소한. 따라서 관할 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관해서 변론을 했기 때문에 요건을 다 충족했죠. 그래서 변론 관할이 발생한다. 변론 관할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법한 관할이 생성된 거죠. 그래서 결론, 마지막 사안 해결이에요. 사안 해결. 법정 관할의 위반은 있지만 변론 관할이 발생했기 때문에 합의부로 이송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적법한가라고 물어봤으니까 적법하지 않다. 첫 번째. 첫 번째 설문은 사물관할을 중심으로 사물관할의 기준 그리고 사물관할이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중간에 소가가 늘어났을 때 관할의 항정에 예외가 되어서 청구 취지 확장의 경우에는 관할의 변동이 생긴다. 관할 항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관할 항정의 취지를 알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쉽게 생각하시면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원이 계속 옮겨가는 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할을 항정시키는 건데 사물관할은 사건의 경중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법원인데 단독이냐 합의부냐라는 거니까 당연히 변동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마지막 변론관할 검토하는 순서. 설문 2로 갑시다. 독립된 사안이고 만일 갑이 을을 상대로 매매대금 1억 9천과 지연이자 2천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역시 청구를 병합해서 소송물이 두 개죠. 매매대금 청구와 지연이자 2천. 위 소송 계속 중 을은 갑에 대하여 4억 2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 피고가 오히려 나도 너한테 소송물 있다라고 해서 대여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2억 1천만 원으로는 본소 청구에 대해서 상계항변, 쌤을 하고 나머지 절반인 2억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자, 반소도 소송 중에 소예요. 소송 중에 소. 소가가 지금 2억 1천이죠. 절반은 방어 방법으로 처리를 했고 상계항변으로 처리했고 나머지 절반을 독립된 소를 제기한 거예요. 반소로서. 반소의 소가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대여금 청구권을 4억 2천을 주장했지만 반소의 소가는 2억 1천만 원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방어 방법으로 제출한 거니까. 그래서 2억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갑은 반소의 청구기각, 거기에 밑줄. 자, 반소의 소가가 합의부 사건이에요. 2억을 초과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본소는 단독 사건이었고 단독 사건 법원의 반소 합의부 사건에 속하는 것을 지금 병합으로 소송 중에 병합을 해서 반소로 제기했는데 지금 관할 위반이 생긴 거죠. 단독 사건의 합의부 사건을 좀 병합한 상태니까. 그런데 본소 원고가 반소 청구 기각만 구했다. 청구 기각만 구한 거죠. 청구 기각 말 그대로. 이것이 변론관할의 사유냐 이게 관련된 판례잖아요. 그래서 반소 청구 기각만 구하고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일로 미루었다. 위 본소와 반소의 사물관할에 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그에 이르게 된 논거를 서술하라. 반소 요건은 검토하지 말아라. 괄호 부분에 본소 청구와의 관련성,
방어방법과의 관련성, 이러한 반소 요건, 적법 여부는 검토하지 말고 관할만 써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써도 점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관할 부분만 보면 넘겨서 설문 2와 관련해서 먼저 사물관할, 그러니까 법정관할을 따져본다고 했죠. 법정관할로서 본소는 단독사건이에요. 첫째 줄에 본소는 아까 설문 1에서 봤던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부대청구이고 이거 뭐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요. 이미 설문 1에서 썼잖아요. 공통되는 부분은 또 똑같이 일반론으로 잔뜩 쓸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설문 1, 2, 3이 다른 쟁점, 독립된 문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같은 사람이 채점하잖아요. 하나의 문제는 같은 사람이 채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설문 1에서 썼으면 설문 2에서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쓰면 돼요. 그래서 병합 부대청구이므로 흡수되어서 그 본소는 단독 사건이다 정도만 간단하게. 우리 지금 답안에서는 한 6줄 써 있지만 이거 그냥 한 줄로 부대청구는 흡수하니까 단독이다. 이미 앞에서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사건이다. 동그라미 2번에 반소는 2억 1천만 원의 대여금 청구.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나머지 절반은 방어 방법으로 제출한 거니까 2억 1천, 나머지 절반인 2억 1천만 원의 청구이고 속가가 합의부 사건에 해당하죠. 합의부 관할에 속한다. 그러면 본소가 단독이었는데 반소가 합의부 사건인 것이 반소 제기되었을 때 사물관할 위반이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와 관련된 조문이 있어요. 조문. 관할편에 우리 앞에 관할 3조, 4조, 5조 뭐 이런 쭉 몇 조 그 앞에 부분과 별개로 뒤에 건너뛰어서 반소에 의한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에 뒤에 반소에 관한 조문은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269조. 조문도 쉬워요. 269조 1항은 반소의 적법 요건, 청구 관련성, 방어 방법과의 관련성이라는 적법 요건에 관한 규정이고 2항에 사물관할 위반의 경우에 이송한다.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송한다라는 269조 2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따가 법전도 볼 거지만 34조의 그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 조문에 34조에 여백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 34조를 보시면 반드시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에서 269조 2항이 떠올라야 됩니다. 즉 본소가 단독이고 반소가 사물로 병합되었을 때 이송 규정이 명문의 규정으로 269조 2항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로 관련 조문이 있으니까 관련 조문을 적시해 줍니다. 그래서 양가로 1에 반소 제기에 의한 이송. 그래서 269조 그대로 옮겨 놓으면 돼요. 본소가 단독 사건인 경우 피고가 합의 사건에 속하는 반소 청구를 하게 되면 원고가 더 중대한 사건에 지금 피고가 된 거죠. 본소 원고가. 따라서 합의부에서 심리받을 이익을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 일괄하여 이송한다. 이송하여야 한다. 마지막 줄에 보면 본소와 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한다. 269조 2항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해 사안에서는 여기에 적합하죠. 따라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로 이송해야 되는데 이게 법정 관할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변론 관할을 검토해야 된다겠어요. 관할 위반인지에 대해서. 양가로 2번에 변론 관할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변론 관할 발생 여부. 요건은 앞에서 변론 관할 간단히 언급을 했으니까 간단히 사안과 관련된 것만 검토하시면 돼요. 사안에서는 요건은 똑같으니까 본안에 관해서 변론하지 않았을 것, 본안에 관해서 변론했을 것, 이 요건과 관련되죠. 본안에 관해 변론했는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그대로 써줘야 되죠. 항소심, 이건 중요하지 않고 원고가 둘째 줄에 반소 기각의 답변을 한 것만으로, 이게 키워드예요. 반소 기각의 답변. 본소 원고가, 반소 피고가, 본소 원고이면서 반소 피고가, 쉽게 말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원고 청구 기각만 구합니다.
반소 기각만 구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 이것은 본안에 관해서 변론한 것이 아니다. 단순히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반소 기각을 구합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본안에 관한 변론이 아니다. 따라서 본안에 관한 변론이 없으니까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았어요.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면 법정 관할대로 지금 관할 위반이니까 결론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게 결론이죠. 사안 해결. 269조 2항에 의해서 본소와 반소를 모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송해야 한다. 설문 3으로 갑시다. 설문 3에 A 판사는 변론 절차를 거쳐 가백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청구 기각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됐다라면 이제 재심만 문제가 되겠죠. 그 후 갑은 이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러한 재심 소송에서 A 판사의 관여는 적법한가? 재심의 적법 요건, 재심 절차 이런 것들에 답안이 쓸까봐 그냥 질문을 딱 고정시켰죠. 마지막 질문이 재심 소송에서 A 판사가 관여하는 것이 적법한가? 그래서 제척 사유에 관한 쟁점을 물어보는 거죠.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한 자는 재판에서 당연히 제척되는데 이 재심 대상 판결에 관여한 자가 이전 신급 관여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제척 사유도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합니다. 설문 3을 봅시다. 그러면 관련 조문을 찾아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목차 2에 보시면 A 판사의 관여가 적법한가에서 관련 조문은 41조 이전 신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요건.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그 41조 5호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래서 그 전심 그냥 조문을 쓰셔도 돼요. 조문 그대로 해서 쓰시고 뭐 이게 좀 쟁점이 별로 없으니까 좀 말을 붙여본다면 취지 정도를 붙이면 답안이 조금 더 한 줄 정도는 더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넷째 줄에 보시면 법관의 예단 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예단 배제. 근데 여러분이 실제 판례를 읽을 때는 이 법관의 예단 배제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순수하게 우리 판례는 이전 신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결정하지 실질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예단을 형성한 경우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제척 사유를 판단하지 않아요. 취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준은 명백하게 이전 신급이냐 아니냐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어쨌든 취지는 예단 배제로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요건을 세분화하는 거죠. 먼저 이전 신급의 재판일 것, 방가로 1번에 전심 재판일 것. 이건 암기를 했다가 전심의 의미를 써야 되겠죠. 전심의 의미. 전심은 상소 등에 의해서 불복 신청된 하급심 재판, 직접 하급심 재판,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에 하나지 않아요. 둘째 줄에 간접의 동그라미. 즉 상소제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에요. 상소제도를 전제로 그 바로 직전에 직접 그 불복 대상이 된 재판 또는 한 달이 더 밑으로 내려가서 간접적으로 불복의 대상이 된 재판도 이전 신급에 해당한다. 3심에서 1심, 2심, 3심에서 봤을 때 이 3심에서 이게 이전 신급이죠. 이게 직접 불복의 대상이 된 재판이에요. 그러나 이 한 달이 더 건넌 여기에 간접적으로 불복의 대상이 된 재판 1심에 관여한 거 이것도 당연히 이전 신급이죠. 말 그대로 이전 신급이니까 이 3심에서 이전 신급은 이쪽이 되는 거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불복의 대상이 된 재판을 이전 신급 전심에 속한다. 두 번째 관여. 이전 신급의 개념, 관여의 개념 나눠서 두 개 언급해 주세요. 이전 신급의 개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의 의미가 중요하죠. 관여. 관여란 첫째 줄에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 관여. 암기하세요. 재판의 내부적 성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의미는 두째 줄에 최종 변론, 판결의 합의, 판결서 작성을 말한다. 여기까지 연결시켜서 최종 변론, 판결 합의, 판결서 작성. 구별 개념을 써줘야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구별 개념, 즉 아닌 것들을 다시 언급해 줍니다. 셋째 줄에 최종 변론, 전의 변론, 제1회 변론기일, 제2회 변론기일, 3회 변론기일, 여기에 관여한 거,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최종 변론에 관여해야 돼. 앞에서 한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죠. 최종적으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 변론 전에 1회, 2회, 3회 변론기일에 관여한 건 여기 해당하지 않고 거기에 증거조사 마찬가지, 소송지휘, 증거조사, 소송지휘, 그리고 판결의 선고. 이미 결론을 앞에 법관들이 내놓은 것을 판사가 경질되어서 선고, 망치만 때렸다. 이건 내용에 간섭한 게 아니잖아요. 판결의 선고에만 관여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 변론, 판결서 작성, 판결 내용 형성에 관여한 것을 말하고 최종 변론 전에 변론, 증거조사, 그리고 판결서 작성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해 사안과 관련된 특수요건, 여기까지가 일반 요건이에요. 일반론을 쓴 거고 특수요건을 목차로 현출시키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반가로 4번 목차로 재심 대상 재판, 대상 판결, 재심 대상 재판에 관여한 것이 이전 신급 재판에 관여냐라는 부분. 재심은 그 재심 대상 신급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재심이라는 건 상급심의 제도가 아니라 원래의 그 신급을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동일 신급이에요. 이전 신급이 아니라 동일 신급. 그래서 판례는 두째 줄에 재심 대상에 삼고 있는 원재판은 이전 신급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전 신급에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판례가 타당하다. 그래서 전신관여가 아니죠. 그 다음 전신관여 아니면 효과는 쓸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론으로서 만약에 그 재척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의 효과, 그래서 그 재판에서 배제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소송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이나 판결은 위법하고 무효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일반론들 검토하고 다만 그 긴급을 요하는 행위이거나 판결만 선고하거나 종급 판결을 선고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현저해서 간이각하하거나 긴급 종급 판결 간이각하 이런 것들은 조문에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이 세 가지는 가능하다. 그냥 이거 일반론 옵션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요건은 반드시 써야 되고 설문 3회 해결에서 두째 줄에 이전 신급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적법하다. 재판 관여는 적법하다. 여기까지. 나머지는 그냥 옵션으로 깊이 만약에 재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불공정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겠죠. 그래서 깊이 사유로는 고려될 수 있다. 그냥 간단히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옵션이고 설문 2로 갑시다. 설문 2도 관할 문제예요. 자, A 회사는 2010년 B 회사와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단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독촉하자 B 회사는 그동안 거래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흠 있는 원단을 공급하여 손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A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물품 대금소를 제기했다. 그래서 A 회사의 동그라미, B 회사의 세모, 그리고 대금 1억 지급 청구 밑줄, 이게 소송물이죠. 그러니까 원고, 피고, 소송물을 확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 세 개가 첫 번째 문단의 전부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A 회사와 B 회사는 원단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 계약서에 원단 공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B 회사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소한다라는 합의 내용을 써놨다. 이건 중요하죠. 일단 첫째 줄에 공급 계약서에 거기에 밑줄, 즉 관할 합의는 소송행위로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니까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그래서 공급 계약서에 썼다. 서면으로 했다라는 걸 포섭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관할 합의는 특정 분쟁과 관련된 분쟁을 특정해야 돼요. 너와 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이건 너무 포괄적이어서 무효입니다. 특정해야 되는데 원당 공급과 관련하여 분쟁 거기 밑줄, 즉 분쟁 대상을 특정했잖아요. 원당 공급과 관련된 분쟁. 그 다음에 관할 법원도 특정해야 돼요. 어느 법원에다가 할 것인지. 근데 둘째 줄에 B회사가 지정하는 법원 거기에 밑줄. 자, 이게 문제있죠. 당사자 일방이 나중에 내가 알아서 지정하면 거기에다가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것이 관할 법원을 특정한 거냐. 관련된 판례를 떠올려서 포섭시켜야 됩니다. 이런 합의 관할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A회사는 B회사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즉 B회사가 지정해야 되는데 B회사 지정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자기 회사, 원고회사죠. A회사는 원고회사, 원고회사의 분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관할권이 있느냐? 답안 순서는 법정 관할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 관할로 가도 되고, 합의 관할이 되려면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를 검토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고 합의 관할을 검토를 하고 법정 관할로 가도 되는데, 여러분이 초안을 작성해서 그걸 결정하면 돼요. 통상적으로는 법정 관할을 먼저 검토하고 합의 관할을 가는데, 이 사안개혁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지금 정리가 되는 게 사실관계에서 봤을 때 합의 관할이 부정되잖아요. 즉 특정 관할 법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관할이 부정돼요. 부정되면 합의 관할이 인정되어야 이게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 이런 논의가 되어서 법정 관할이 어디에 속하는지가 당연히 전제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지만, 합의 관할이 부정되면 부정된다. 그래서 법정 관할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게 더 깔끔하기 때문에 목차가 합의 관할이 먼저 나온 겁니다. 원래는 법정 관할, 합의 관할이 인정될 때는 법정 관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합의 관할이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 이런 순서로 가게 돼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안을 봤을 때 대충 결론은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거 합의 관할이 부정되는 거니까 부정되는 거 먼저 간단히 언급한 다음에 법정 관할을 쓰는 게 훨씬 답안이 깔끔해지죠. 그래서 그걸 먼저 봅니다. 그래서 논점 정리해 보시면 넷째 줄에 합의 관할 합의에 위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피고가 지정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는데 상의도 없이 제기했으니까 관할 합의에 위반이 아닌가. 위반이 없다라면 법정 관할, 토지 관할은 어디에 있는가. 이게 쟁점이다.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 숫자 2번에 관할 합의 유효 요건. 그래서 의의와 요건을 써주시면 됩니다. 요건은 첫째 줄에 1심, 관할 합의, 1심의 밑줄, 그 임의 관할을 전제로, 전속 관할은 제외되고, 지금 토지 관할이 문제니까 이게 임의 관할에 해당하죠. 1심 임의 관할에 대해서 소송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분쟁이 특정되어 있어야 되고, 서면이어야 되고, 관할 법원이 특정되어야 된다. 조문 29조, 조문을 옮겨도 돼요. 조문을 옮겨도 되고, 말을 반대로 써도 되고. 양가로 2번에, 이게 일반 요건이었잖아요. 일반 요건 중에 사안과 관련된 요건을 목차로 부각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가로 2번 목차로 과연 그 요건 중에 관할 법원이 특정되었는가를 부각시켜서 목차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에 관할 법원이 특정되었는가, 관련된 일반론으로 판례가 있으니까 판례를 일반론으로 박아놓는 거죠. 그래서 일반론으로 판례는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 이건 암기를 해야 되겠죠. 당사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는 피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너무나 불안정하잖아요.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서 무효다. 즉 관할 법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사안의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니까 관할 합의는 무효다. 무효. 나머지 요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관할 그 합의가 관할 법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서 무효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래서 합의 관할은 이제 없는 거니까 법정 관할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목차 3번에 관할 합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법정 관할, 토지 관할은 어디에 있는가? 목차를 보시면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순서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당해 사안의 보통재판적은 첫째 줄에 피고의 보통재판적 있는 법원이 관할인다. 그리고 둘째 줄에 2조죠. 2조. 그리고 법원이 피고인 경우에는 법인이 피고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 보통재판적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비회사, 피고 주소지, 피고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죠. 당해 사안은 피고 주소지가 아니라 지금 원고 주소지에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재판적은 없어요. 지금 보통재판적 위반이죠. 그러나 관할은 경합적으로 인정되니까 특별재판적을 검토합니다. 양가로 2에 특별재판적, 당해 사안과 관련된 특별재판적으로는 지금 물품 대금 소니까 대금 지급 청구니까 두 번째 단락에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즉 의무이행지가 당해 사안과 관련된 특별재판적이에요. 의무이행지, 지참채무, 추심채무에서 일반 논어를 좀 더 써주면 답안이 좀 풍부해지고 여러분이 그 시간과 지면에 따라서 늘리고 줄여가는 겁니다. 첫째 줄에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이고 지참채무니까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 주소지가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 의무이행지로서. 그래서 보통재판적은 없지만 특별재판적이 지금 인정됐죠. 그래서 목차 4번의 사안의 결론에서 관할 합의는 무효이고 특별재판적이 있는 A회사 원고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했기 때문에 관할이 적법하게 인정이 된다. 해서 됐어요. 잠깐 조문을 오늘 배울 내용의 조문을 간단히 확인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조문 1조부터 봅시다. 법원이 먼저 나와 있죠. 우리가 소송의 주체는 당사자와 법원이 있는데 민사소송법은 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보다는 법원을 먼저 나와 있어요. 제1장 법원에서 먼저 법정 관할이 나와 있죠. 그래서 2조의 보통재판적, 첫째 줄에 피고 보통재판적, 거기 밑줄, 피고의 보통재판적. 피고를 중심으로, 피고의 응소의 편의를 중심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보통재판적은 피고 보통재판적. 피고는 사람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는데 사람인 경우가 3조에 돼 있죠. 3조. 사람인 경우에는 그 주소나 거소, 주소의 밑줄, 거소의 밑줄. 사람 말고 대사, 공사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국가도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5조가 법인이죠. 법인인 경우가 법인이 피고라면 5조 1항에 그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사람이라면 사람의 주소, 법인이라면 법인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여기까지가 보통재판적 내용이에요. 국가 등등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7조부터가 특별재판적. 7조에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관할의 경합이 되는 거예요. 관할의 경합으로 추가적으로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8조, 우리가 지금 아까 사안에서 문제된 게 8조죠. 재산권에 관한 소, 거기에 밑줄.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거소지나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재산권에 관한 소가 소의 종류가 지참채무일 수도 있고 추심채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채무 종류, 소송물의 종류에 따라서 의무이행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아까 당해서 하는 경우에는 지참채무니까 원고 주소지가 특별재판적이 됐어요. 어음, 수표 등등은 중요하지 않고 11조도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등등 문제가 되고 나머지 좀 문제가 없고 넘겨서 사례에서 주로 나오는 건 18조 불법행위 18조의 1항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행위지라는 건 말 그대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한 것도 다 포함하는 불법행위 요건 사실이 하나라도 걸쳐 있으면 불법행위지가 되죠. 그게 18조. 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
부동산에 관한 소,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를 말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20조는 21조와 크게 차이가 없죠. 21조 부동산에 관한 등기 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는 등기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 거의 일치하죠. 부동산이라면 거의 20조와 21조가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이 24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는 크게 특허권 등 중요한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뭐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과 특허권 등이 아닌 것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정도.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건 조금 쉬는 시간 끝나고 보고 여기까지가 이제 특별재판적이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이질적인 거죠. 25조부터는 이질적인 거. 아까 앞에 부분은 보통재판적,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조문에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거 빼면 몇 개 없어요. 의무이행지나 불법행위지, 등기 등록지 같은 특별재판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있고, 그 다음에 25조가 이제 관련재판적. 25조는 1항과 2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은 객관적 병합, 2항은 주관적 병합. 즉, 병합되었을 때,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병합되었을 때, 하나의 소송물에 대해서 관할권이 있으면 병합됐으니까 나머지 병합된 청구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어도 관할이 인정된다라는 조문이 25조의 관련재판적. 그래서 1항은 객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은 문제가 없는데 2항에 주관적 병합인 경우에는 65조 전문의 공동소송 관계가 있을 때, 즉 긴밀한 관계가 있는 거죠. 주관적 병합의 공동소송 요건에는 긴밀한 관계, 65조 전문과 65조 후문에 약한, 느슨한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관련재판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65조 전문의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소송 목적이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법률상 사실상 같은 원인, 공통의 밑줄 같은 원인, 이게 65조 전문의 긴밀한 공동소송 관계입니다. 그럴 때에만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그다음에 부수적인 조문들이에요. 나머지는 26조는 소가 산정 관련되어 있고 27조의 1항에 보시면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병합할 때에는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합산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이 흡수되는 부대청구죠. 2항이 부대청구, 과실이나 손해배상, 위약금, 비용, 즉 소송의 부대목적의 밑줄, 이걸 부대청구라고 하죠. 과실, 손해배상, 비용 등 부대청구는 합산하지 않는다. 즉 흡수된다는 얘기예요. 합산의 원칙의 예외에. 여기서 이제 법에서 정한 것들이고 그 다음이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당사자 거동은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어요. 29조와 30조. 29조 합의관할, 당사자는 합의로 1심의 밑줄, 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임의관할이어야 돼요. 이 29조 자체에서는 임의관할이란 말이 없어요.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임의관할.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쓸 때는 법조문을 베껴야 되는데 여기 법조문에 없는 말들은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요건으로. 그리고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면 놓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임의관할이라고 적어주세요. 임의관할. 임의관할이라는 요건은 그 밑에 31조에 숨어 있어요. 준용 규정으로. 31조에 숨어 있어요. 어쨌든 임의관할. 그리고 요건이 2항에 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 일정한 법률관계로 수식해 주세요. 즉 특정, 분쟁의 대상을 특정해야 된다는 말을 일정한이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여야 된다. 그리고 관할법원도 특정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 특정한 분쟁에 대해서 관할법원을 특정해야 된다. 그게 합의관할의 요건이에요. 그러면 대충 그 요건을 여기서 쓸 수가 있게 되죠. 30조는 변론관할, 피고가 1심 법원에서, 역시 1심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죠. 변론관할. 1심 법원에서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 거기에 밑줄, 관련된 판례를 여기에서 옆에 따가지고 단순히 본소 청구기각, 단순히 청구기각을 구한 것만으로는
본안에 관한 변론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 또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관할권이 생긴다. 역시 이것도 임의 관할을 전제하는 겁니다. 31조의 중요 표시, 31조가 임의 관할에 관한 요건이에요. 31조. 전속 관할이 정해진 소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의 관할에만 적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임의 관할에만. 3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3개. 3개가 2조와 7조 내지 25조. 여기까지는 토지 관할. 그러니까 2조, 7조 내지 25조. 이게 첫 번째 군단이에요. 토지 관할에 관한 규정. 이거 임의 관할에만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전속 관할이 정해져 있으면 토지 관할 부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 관할 앞에 규정들. 피고 주소지나 뭐 법인 소재지, 의무 이행지, 불법 행위지 이런 것들 다 배제된다는 얘기예요. 임의 관할. 그 첫 번째 군단이고 두 번째 군단은 25조. 25조의 동그라미 2. 관련 재판적. 역시 관련 재판적 규정도 하나의 병합된 청구에 관할이 있을 때 나머지 청구도 관할이 인정된다라는 건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 전속 관할이 없을 때만, 임의 관할일 때만 적용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군단이 거동 관할이에요. 29조와 30조. 즉 합의 관할과 변론 관할, 이것도 임의 관할만 적용된다. 그래서 그 31조 요건이 앞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빠뜨리지 않게 토지 관할과 그리고 관련 재판적, 거동 관할, 합의 변론 관할 이것들은 모두 임의 관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32조는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33조를 보시면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 거기에 밑줄.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 옆에 관할의 항정이라고 적어주세요. 관할의 항정. 아까 설명한 것처럼 피고 주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관할이 왔다 갔다 변경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관할의 항정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요. 33조. 그러나 여기에 대한 예외가 아까 소가가 단독에서 합의부로 변하는 건 합의부, 그 법원에 있는 합의부로 가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서 변동되는 예외가 되는 거고 34조는 관할 위반이나 재량에 따른 이송. 그래서 34조 1항 중요하죠. 법원은 소송의 목적 또는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의 밑줄 이송한다. 즉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송한다라고 돼 있어요. 신청 X, 신청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당사자의 신청권을 부정하고 있어요. 관할 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다. 그럼 신청권이 없다라는 건 그 뒤에 줄줄이 사탕으로 쭉 연결되는 것들이 있죠. 당사자가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법원은 재판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친절하게 재판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항고할 수가 없다라는 거. 신청권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고 2항의 단독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고 합의부도 역시 관할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편의에 따라 스스로 단독을 합의부에서 스스로 재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항에 보면 전속 관할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5조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심판 편의에 의한 이송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신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직권 또는 신청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좀 어긋나죠. 법을 위반했을 때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는데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신청권을 주고 있어요. 결정 또는 신청에 따른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 그리고 38조가 이송에서 중요한 이송결정의 효력은 이송을 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구속력이라고 하죠. 이송결정의 구속력. 39조 즉시항고와 관련해서 이송결정 동그라미 1, 이송신청의 기각결정 동그라미 2 여기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이송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할 수 있다. 그리고 40조의 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의 밑줄,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소제기에 의한
기간 준수의 효과를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혜택.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이것과 구별되는 개념이 소송 기록의 송부이죠. 소송 기록의 송부. 이송이 아니라 이송은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거예요. 법적인 효과. 이송받은 법원에 처음부터 소제기되어서 기간 준수가 있는 것처럼 다루는데 소송 기록 송부는 사실행위에 불과해요.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그 소송 기록 송부를 처리하는 게 뭐죠? 상소는 원심 제출주의에 따라서 원심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항소심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기록송부로 처리해요. 기록송부. 잘못된 법원이 제기하면. 그래서 그 서류가 넘어가서 원래의 법원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상소기간 준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상소기간을 도과하게 되죠. 그래서 각하당하게 되니까 이송과 차이점입니다. 제척은 잠시 쉬었다가 조문을 보도록 하죠.